자, 이번 시간에는 또 PFS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오신머티니 타그리소라는 건데요, 2020년 4월 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보면서 또 유용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머티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내용들인데요, 자, 오신머티닙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내성이 아니라 독성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비소세포 폐암에서 우수한 치료제는 분명하다, 근데 심장 독성 문제가 여전해서 안정성 효과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고려대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의 인터뷰. 자, 먼저 배경 설명을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1983년부터 자료를 이제 집계를 했는데 36년간 깨지지 않은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원인 1위인데요,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암입니다. 36년간 1위니까 절대적이죠.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조심하면은 웬만하면은 허락된 내 수명만큼 살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암, 두 번째는 혈관 질환입니다. 그런 두 개를 잘 막으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대부분 통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망 원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혈관 질환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암은 커버가 아직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좀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 암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환자도 많고 사망률도 높은 게 폐암입니다. 그래서 폐암은 NSCLC 비소세포 폐암, SCLC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에 환자 수가 많은 것은 바로 비소세포 폐암 전체 환자 중에서 80에서 8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항암 치료는 처음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 처음 전이가 일어나면은 항암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발 부위, 그러니까 처음에 발생한 부위, 그 다음에 인접한 림프절로 또 전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원발 부위에서 발생하면서 인접 림프절까지 퍼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서 그 이외에 다른 부위로까지 일어나는 전신 전이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거의 말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때 항암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표적항암제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게 정상세포는 손상하지 않으면서 종양세포만 공격하는 거라서 표적이라는 항암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타겟팅을 하는 것이고, 특정 암세포랑 일부 정상세포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특정 암세포에만 있는 것들을 찾아내면 되죠. 거기 세포 표면에 발현된 EGFR, 요게 이제 암세포에 많거든요. 그래서 상피세포 증식인자를 표적으로 하여서 종양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기전이 바로 표적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로스 팩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열을 많이 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게 암세포의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로스 팩터 리세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게 바로 표적항암제고, 자, 요게 아시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죠. 전체 폐암 환자의 약 30에서 40%가 EGFR 돌연 변이가 발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 EGFR 변이 양성 환자에게서도 사용이 가능한 표적항암제가 출시돼서 이제 많은 환자들의 생존율이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표적항암제는 이처럼 혁신적이고 좋은 약인 것에는 이제 분명하다고 하는데, 이제 항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지적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이제 좀 내려가서 보면요, 먼저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1세대랑 다르게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우리가 방사선 치료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정상세포도 굉장히 많이 부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항암제 치료하면은 보통 이제 머리가 다 없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는데, 성장이 빠른 것들을 전부 다 죽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성장이 빠르잖아요. 손톱도 빠르고. 그래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아서 머리가 다 빠지고, 그런 부작용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이 표적 치료제는 딱 타겟팅해서 일반 세포, 정상세포랑 구별해가지고 타겟팅하는 것들만 작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도 부작용이 굉장히 낮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약물반응 유지하면서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EGFR TKI 제제 같은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언제 등장했느냐, 2000년대 들어서 NSCLC 환자를 대상으로 표적항암제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당시에 이제 혁신적인 약이잖아요. 사기 폐암 환자가 5년 상대 생존율이 1993년에서 95년까지는 11.3%였는데 2009년부터 2013년에는 23.5%로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확실하게 표적항암제가 등장하면서 생존율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예전에 비해서 당연히 늘었으니까 표적항암제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에게 있어 좋은 약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치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런 게 있습니다. 자,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뇌전이가 일어나면은 이거는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답이 없느냐? 자, 일단 첫 번째는 뇌혈관 장벽을 뚫지 못합니다. 자, 차근차근 가보면은 비소세포 폐암에서는 뇌전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5명 중에 1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가 초기부터 뇌전이를 동반하니까 폐암에 걸리면 뇌전이도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초기가 그렇다는 것은 치료가 되고 있는 중에는 더 많겠죠. 그래서 치료 도중에는 뇌전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무려 44%, 그러니까 폐암에서 비소세포 폐암의 절반 정도가 44% 뇌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뇌전이가 발생하면은 이제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뇌압이 상승해서 항암 치료가 어렵고, 여기 보면은 자, BBB라고 하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하거든요.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아무나 쉽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통과하기가 어려운 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베리어입니다. 장벽을 세워놓은 건데, 자, 여기를 항암제가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치료가 안 되겠죠. 전이가 일어나서 뇌에도 종양이 있는데 항암제가 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효과가 없어서 제한적이라 예후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전이가 일어나면은 치료 수단이 굉장히 줄어든다. 왜냐? 이 혈관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항암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자, 그래서 보니까 기존에 사용되던 EGFR 표적 항암제들은 이 BBB,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통과를 못하니까 작용을 못하죠. 그래서 항암제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오시머틴이 타그리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치료제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치료가 어려웠던 CNS, 중추신경계,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전이가 있는 환자에게도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오시머틴입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니까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장점이 되겠죠. 왜냐, 폐암 환자들에게서는 뇌전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치료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오시머틴입은 표적 치료제에다가 BBB도 뚫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 그런데 자,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자, 논문을 해석하는 도중에 심장 독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2018년 1월에 발표된 논문이었는데, 자, 보니까 그 사라상피 수용인자 수용체 2, 허2를 모두 비가역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심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대조군이랑 비교해보니까, 자, 신부전이 일어난 사람은 타그리소 12명 4%, 대조군도 표준 EGFR TKI를 썼습니다. 여기에서는 6명이 2%니까 타그리소가 그 일반적인 다른 표준 EGFR TKI에 비해서 더 신부전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볼 수 있겠고, 3등급 이상의 심장 부작용도 타그리소가 2.2%, 대조군이 0.7%로 타그리소가 확실히 심장 독성에서는 뭔가 좀 더 비율이 높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부작용은 있지만은 효능은 입증이 됐습니다. PFS 같은 경우에는 18.9개월, 대조군은 10.2개월로 단순 비교해도 한 2배 이상 지금 PFS가 높잖아요. 그래서 8.7개월의 개선 효과를 보였고, 전체 생존기간 OS도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그리소는 38.6개월, 대조군은 31.8개월을 기록했다. 그래서 PFS, OS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심장 부작용이 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그룹을 나눠서 보니까 아시아인에게서는 1차 치료제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47명을 포함한 하위 분석에 따르니까 OS에서 HR이 0.995로 1000명 중 5명에서만 OS 개선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수치죠. 그리고 인상적 유효성 대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요즘에는 OS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돌파구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PFS에 대한 건데, 사실 10년 전만 해도 PFS의 중요성은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뭐 프로그레션이 덜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항암제가 환자의 OS, 생존율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자,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는 PFS가 항암제 효과성을 판단하고 신약허가의 기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OS만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요즘에는 프로그레션을 억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약허가 기준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느냐? 제약업계의 입김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2세대 치료제, 표적 치료제가 나오면서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는 신약회사들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제약업계들이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OS를 증가시키기 어렵다. PFS는 잘 나오는데 OS가 약하니까 이거를 이 신약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사실 PFS도 중요한 거다, 이렇게 입김을 계속 넣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이 말하진 않겠죠. FDA에서도 전혀 근거가 없으면은 그거는 들을 것도 없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제약업계가 입김을 불어넣을 때도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PFS가 전혀 의미 없는 데이터는 아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가 OS는 생존하는 것만 보고 PFS는 생존 플러스 프로그레션이잖아요. 그래서 PFS가 증가하면 당연히 OS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양이 더 커지지 않으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PFS가 OS를 대체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고, 이제 대체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설득력이 있으니까 논란이 있는 거지, 만약에 볼 것도 없다 그러면은 대체를 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게 PFS도 OS만큼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아직도 FDA 신약허가 기준에 PFS를 적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제약업계 입김. 이 제약업계 입김이라는 게 그냥 일반 제약회사 아니잖아요. 글로벌 제약회사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PFS로 허가받은 신약들도 최근에 나온 것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든든한 우군인 제약업계에 입김이 있다. 그래서 PFS도 굉장히 중요성을 부각받고 있다.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